인사이트 잉글리시 시크릿 클래스 25강 문장 삽입 문제 두 가지 유형과 풀이 전략. 25강에서는 38, 39번 지문 삽입형 문제의 두 가지 유형과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 39번 박스 지문 삽입형의 문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자주 출제돼요.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네 가지까지는 형태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크게 말해서 정보 반전형 1번에 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정보 첨가형, 이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반전형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옆에 써 있는데 우선 주어진 박스 지문 내에 역접 접속사가 등장을 많이 해요. however나 but이나 instead, rather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역접 접속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의미를 해석해보면은 반전형의 어떤 정보를 주는 어구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박스 지문 내에 역접 접속사와 더불어서 지시어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경향이죠. 예전에는 지시어가 잘 안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역접 접속사랑 지시어가 같이 박스 지문 내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유사정보 첨가형은 therefore나 so나 moreover 같이 반전이 아닌 다른 형태 첨가형이나 혹은 인과관계성의 접속사들이 들어가서 지시어와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박스 지문의 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말하자면 정보가 반전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유형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 공통적인 접근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박스 지문이 주어졌을 때 우선은 접속사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죠. 반전형일 경우에는 역접 접속사가 있을 거고요. 유사정보 첨가형일 경우에는 역접 접속사가 없는 경우가 혹은 so가 있거나 therefore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보 첨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박스에 지시어가 있으면 여기 지금 지시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지시어가 있으면 그 지시어의 대상을 앞부분에서 찾게 되면 거의 문제를 50% 이상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시어에 박스에 주어진 지시어의 대상은 대부분 그 앞문장에 있겠죠. 그죠? 그 지시어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찾는 순간 그 문제는 50% 이상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번호 뒤에는 이 더 플러스 명사나 혹은 대명사, 지시어, 가령 밑에 있죠. this나 they나 it이나 thes나 더 이런 것들이 번호 뒤에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어들은 대부분이 바로 그 앞부분에 정답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 뒤에 등장하는 지시어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박스에 있는가 혹은 앞문장에 있는가를 밝혀내는 그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단복 수형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this가 단수죠. 그리고 they는 복수 형태예요. 그리고 it은 또 단수고 thes는 복수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단복수가 나올 경우 이 가리키는 대상이 앞문장에 있을 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히 it이나 this 같이 단수인데 앞에서 복수 형태의 어떤 사실을 찾고 계시면 안 되고 가리키는 대상이 they나 this인데 분명히 복수인데 앞에서 단수 형태의 사실을 찾거나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단복수형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여기 보면 동의어와 유의어 두 가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가령 앞문장에는 더 카라는 문장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문장에 더 카가 등장해요. 그죠? 앞에는 a car 다음에 뒷문장에 더 카가 등장했을 경우 똑같죠. 그죠? 똑같은 카가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a car를 뒤에 있는 더 카가 받는다고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앞문장에 a car가 등장하고 뒤에 the vehicle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사실 vehicle이라는 것은 차량이라는 뜻인데 앞의 경우처럼 a car 다음에 더 카가 나와주면 이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앞문장과 연결됐다라는 거를 더라는 지시어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 다음에 더 비어클로 카를 지칭하는 말이 유의어로 바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 대상이 동일한 똑같은 단어로만 사용됐던 옛날 스타일과는 다르게 유의어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이점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 정보 반전형은 공통적인 접근 방법 세 가지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좀 더 풀이 방식을 보자면은 박스 지문을 보실 때 실질적으로 부정과 긍정어구의 어떤 의미가 대립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박스 지문이 정보가 부정어일 때는 박스가 부정이면 앞문장을 예측해보면 긍정 정보가 오긴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번호를 따라 읽어 내려갔을 때 부정이나 긍정 혹은 긍정이나 부정이 서로 대립하는 그 번호, 그 부분이 대부분 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정보 반전형의 문제일 경우에요. 결국은 정보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정이냐 긍정이냐의 어떤 성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다음 유사정보 첨가형의 경우에는 키워드 근접성과 인과 나열, 대조, 예시 논리 등을 이용해서 지시어 대상과 문장의 연계성을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사정보 첨가형은 정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특정 정보를 어느 지역에다가 삽입해야 되는데 그 삽입의 근거를 정보의 어떤 성격의 변화가 아닌 디테일한 세부 조건을 보고 그 지점을 찾아야 될 때 그 디테일한 세부 조건은 그 문장의 인과관계성이나 혹은 나열성이나 혹은 대조나 예시 등 아주 디테일한 해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지시 대상과 문장 연계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시 대상을 보란 이유는 사실은 이 그 유사정보 첨가형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지시어가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장에도 지시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시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정보 반전형의 경우는 정보가 서로 대립되는 지점이 정답일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리고 유사정보 첨가형의 경우에는 번호 뒤에 등장하는 지시어와 혹은 박스에 등장하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내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를 보시면 문장의 기본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박스를 보면은 앞문장, 주어진 박스 문장, 뒷문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장을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냐면 결국은 주어진 박스 문장이 왜 뒷문장과 앞문장 사이에 들어가야 되느냐의 이 연계 관계성에 대한 것을 밝히는 게 문제를 푸는 거겠죠. 그러면 주어진 박스 문제는 가령 뭐 연결사가 들어있거나 정보 성격을 파악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지시어 등이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2번에 있는 이 박스 지문이 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논리적 근거를 찾으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뒷문장에는 반드시 힌트가 있어요. 뒷문장이 주어진 문장을 뒤에 가야 된다는 그 이유가 있을 거고요. 자, 뒷문장이 과연 주어진 문장 다음에 뒤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뒷문장에 등장하는 지시어가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를 지칭하고 있을 거예요. 주어진 박스 문장에. 뒷문장에서 등장하는 지시어가 반드시 주어진 박스 문장에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논리적인 연계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박스 문장 내에서는 주어진 박스 문장에 지시어가 주어진다면 이 지시어 또한 앞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뒷문장이 주어진 박스 문장과 서로 연결돼야 되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주어진 박스 문장이 앞문장과 연결돼야 되는 중요한 논리적인 근거가 또 존재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박스 문장은 1번과 3번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바로 이 부분에 밖에 존재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밝혀내시는 거죠. 결국은 뒷문장과 앞문장 사이에 주어진 박스 문장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지시어의 대상이 주어진 박스 문장에 있거나 주어진 박스에
지시어가 있을 경우 그게 바로 앞문장의 중요한 키워드를 가리키는 이러한 구조가 성립되어야만 필연적으로 주어진 박스 문장이 특정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연결사가 주어졌을 경우, 특히 역접 연결사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앞에 나온 앞문장의 정보 성격이 변환되는 그 지점 역할을 하겠죠. 앞문장에서 플러스 정보가 등장했으면은 주어진 박스 문장에 역접 접속사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는 플러스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연결사가 주는 정보의 성격의 변화, 다음에 뒷문장에서 주는 지시어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바로 주어진 박스 문장에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 연결과 어떤 결합의 근거를 찾아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 문제를 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의 기본 구조로 주어진 이 그림 형태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예시문을 통해서 이러한 구조와 접근 풀이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단순화된 지문을 가지고 앞에서 배운 문장 삽입 형태 중에서 역접형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직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윗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순서가 일단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박스를 분석하는데 전환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역접 접속사가 있으면은 정보의 흐름이 바뀌는 거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박스의 지문 내의 정보가 만약에 부정일 경우에는 앞에는 긍정이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박스에 지칭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지칭어가 있으면 가리키는 대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 정보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사 정보 성격끼리 묶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성격이 변환되는 그 전환점이 결국은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번호 뒤에 지시어가 있는 경우 혹은 없는 경우, 지시어가 있으면은 그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봐야 되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단순화된 지문을 보면서 그 풀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박스가 주어졌을 때 박스에 역접 접속사가 있다면 이거는 정보 성격이 변화하는 거를 묻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었을 때 지문이 여기 보시면 There were major defective components라는 문장이 있어요. defective components는 뭐냐면 결함이 있는 구성 요소인데 지문의 성격이 보니까 부정이네요. 그죠? 이 defective란 말 때문에 그러면은 이 문장 앞에는 긍정형의 정보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박스 지문을 읽고 나서 번호 뒤에 지시어가 있으면 그 대상이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밑에 주어진 지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니까 일단 1번부터 보니까 the former 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effective란 말이 있어요. effective는 효과적이란 뜻이죠. 긍정형 정보예요. 다음 search regions clear 클리어도 역시 긍정형의 정보예요. 자, 주요 키워드의 색깔이 긍정이었죠. 그죠? 그런데 3번을 기점으로 갑자기 decline이라는 말이 나와요. decline은 감소하다라는 부정 정보로 바뀌죠. 어휘색이 부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4번을 보니까 useless components, useless도 역시 부정적인 정보죠. 다음에 failed도 보니까 부정적인 정보예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3번을 기점으로 해서 긍정정보에서 부정정보로 바뀌는 시점이 딱 주어졌죠. 그러면 주어진 박스가 부정이었으니까 3번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구나. 왜? 아까 예측했듯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은 번호 뒤에 보니까 지시어가 있어요. day라는 지시어가 있는데 day는 복수니까 만약에 정확히 3번이 정답이라면
이 they가 가리키는 복수 지칭 대상이 박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defective components라는 복수 대명사가 딱 존재하네요. 그럼 모든 조건이 마저 떨어졌죠. 그죠? 역접이 긍정정보에서 부정정보로 바뀌는 그 지점인과 동시에 번호 뒤에 있는 이 they라는 지시대명사에 가리키는 대상체가 바로 박스 안에 존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들어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의미적으로 전체의 모든 걸 파악하고 푼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지문이니까 역접형은 결국은 정보의 성격의 변화와 동시에 번호 뒤에 등장하는 지시어에 가리키는 대상을 갖고 풀어내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기에는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인과형 혹은 정보 첨가형이라고 불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인 첨가형 혹은 인과형 문제로 분류되는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박스 분석을 역시 해야 되겠죠. 첨가형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의 기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분명히 앞에 있는 정보와 뒤에 있는 정보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정보는 서로 유사한 정보가 오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 첨가형이나 인과형에는 박스 지문 내에 지시어나 대명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명사의 지칭 대상을 앞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번호 뒤에, 지문으로 내려갔을 때 번호 뒤에 지시어가 존재한다면 그 지시어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지문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박스를 보니까 앞부분에 moreover나 혹은 also나 in addition, furthermore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첨가형이거나 혹은 인과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진 박스 지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시어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잘 찾기 위해서는 내용을 면밀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They were usually considered as, 그들은 일반적으로 considered, 고려되었습니다. precious, 소중하게, by the inhabitants, 거주자에 의해서, in the area, 그 지역에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가리키는 대상이 그들이 가리키는 게 과연 무언가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거주자들, 이 세 가지 정도가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으로 지문을 쭉 내려가다가, 자, 예를 들어서 3번 이후에 한번 이 글을 읽어볼게요. Ancient artifacts, 그 고대의 유물들은 in 페루에서 practical, 상당히 실용적이었다. as tool, 도구로서 무언가를 위해서. 그럼 여기 지금 긍정정보가 나오긴 했네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첨가형 지문의 성격을 보니까 역시 플러스 정보 형태를 띄고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고대 페루에서의 유물들은 상당히 실용적인 도구였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보니까 they utilize 나오네요. 그들은 utilize, 활용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활용을 했으니까 they가 가리키는 대상은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그죠? in the region, 그 지역에서 사람들은 활용을 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지시어의 대상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면 they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앞부분을 보니까 ancient artifacts in Peru, practical as tools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4번 앞에 있는 이 문장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사용했는데 그들이란 말이 나왔다면 반드시 앞에는 이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체가 있어야 되는데 생물체 혹은 사람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복수명사로 존재해야 돼요. 근데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artifacts를 받게 되면 대의가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무생물은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대의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확인해 봤더니 바로 박스에 the habitants, 거주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이 들어맞긴 해요. 그들이 활용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들은 4번 앞에 있는 문장에는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박스 지문 내에 the habitants라는 거주민, 그런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복수로 써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의가 가리키는 대상이 더 habitants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주어진 박스 지문에서 그 지역이 나오는데 과연 그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확인해 보니까 또 페루라는 이 지역이 나와요. 그러면 이 4번이라는 이 부분은 딱 조건에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대의가 가리키는 대상이 주어진 박스 지문에 있고 박스 지문에서 가리키는 그 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앞부분에 이 페루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성립 조건이 되죠. 왜냐하면은 페루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 지역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대의가 가리키는 것이 헤비턴트라는 서식자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대의는 무엇일까요? 이 대의는 그들은 precious, 소중하게 간주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ancient artifacts는 동시에 고대 유물들, 고대 물건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툴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ancient artifacts를 가리키게 되네요. 이 대의가 결정적으로 ancient artifacts를 가리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모든 조건이 들어맞는 거예요. 고대 유적은 대의를 가리키게 되고 다음에 the area는 페루를 가리키게 되고 the habitants는 대의를 가리키게 되니까 결국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앞에서 말했었던 그 역접형 문제와는 다르게 이 첨가형이나 인과형의 경우에는 디테일한 해석이 필요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찾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해석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첨가형이나 인과형은 지시어의 대상이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순서 삽입 문제에 대한 그 두 가지 형태를 알아봤었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실질적인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런 전략들을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